예,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세 번째 방송인데요.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런 오랜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다스는 이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아마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6번의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인공위성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 인공위성. 이제 만약에 3단 로켓을 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전을 하고 뭐 방송을 중계를 되면서 말이죠. 화려하게 떠오르잖아요. 그건 좀 자기 돈으로 좀 하지. 그건 좀 심했죠. 이게 이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훈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정식 임명됐습니다. 정도 조금 위험한 단계에 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뭔가 하면은 멘트가 겁니다.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리신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 이 얘기는 사실 야당을 조롱하시는 말씀이거든. 근데 내각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각 장관들이 있지만 그 장관들이 어떤 실제로 주도한다는 느낌을 못 주고 있죠. 청와대에서 나간다. 소위 청와대 행정부,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와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여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와서 들어와서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건 이제 완전하게 저희가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적합하냐 안 하냐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었어요. 2050 때 그렇죠. 2050 불안스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들도 그렇고 일부 학자들 간에도 이게 여기에 혼란을 해가지고 이게 설명이 잘 명확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좀 다시 한번.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디입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대통령은 아니죠. 이제 혼합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혼합제인데 그런데 총리 자체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대통령 분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 대통령제 플러스 내각 책임자인 요소가 가미된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일종의 근대 정치의 경험 짧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를 하면은 가장 좀 혼란스러운 게 뭔가 하면 이태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내각이 오래 가지 못하고 계속 교체가 되고 총사퇴하게 되고 어떤 그런 정정에 불안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뭐 스페인이나 뭐 그런 이태리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그런 우려는 좀 없습니까?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 통일 전까지는 오히려 대통령제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내각제의 운영 방식을 보게 되면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보다도 내각 책임자의 총리가 훨씬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헌법 바꿔야 산다. 개헌운동 국민대학교 강상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강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행을 맡은 배재대학의 강병호 교수입니다. 예,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이제 세 번째 방송인데요. 개헌운동 방송입니다. 헌법 개정 왜 필요하고 왜 일반인들의 삶에 중요한지 대담을 통해서 논리를 친근하게 전달합니다. 오늘은 이제 2018년 10월 13일 장소는 분당에 있는 우리 정치발전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도 우리 전문가로서 참여하신 우리 강상호 교수님 한번 인사 주시죠. 네, 강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배재대학에 있는 강병호 교수입니다. 저희가 사실 개헌을 목표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 지금 우리 큐시트에는 조금 언급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야당의 정확하게 말해서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 누구라고 말하면 좀 미안하니까 이 중부권에 좀 옛날에 원내대표까지 했던 모 의원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워낙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으니까 3월 달에 개헌에 관련해서 이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이 청와대 아니라고 발표했을 때 이 국회에서는 받질 않았죠. 그걸 받지 않았고
요거를 자유한국당에서 연내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이 수면하로 밑으로 들어간 건데 예. 그 국회의원분을 만나 보니까 꽤 오랜 시간 같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예. 아 이거 되겠나 그런 의심이 딱 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그러리라고 이미 좀 예측은 했지만 가장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권력 구조하고 어떤 뭐 기본권에 관련된 것보다는 네. 주로 국회의원들 분들은 선거 선거제도 그렇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우리 교수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연내에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지금 여당 자체 내에서는 개헌에 대한 의지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없어졌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벌써 10월달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개헌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발의를 하고 20일 동안 공국의원을 거친 다음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봐서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개헌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회 나름대로 합의된 안을 도출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한 현실이라서 제가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거 정치인들한테만 맡겨라고 안 되겠다 이거 도대체. 국민주도 헌법 개정이 되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 시간 우리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책 한번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책이 이제 헌법 개정 관련돼서 국민주권에 의해서 발행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108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하는 식으로 108 Q&A집을 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서적을 보지 않고서도 이 한 권의 책을 읽음에 따라 가지고 그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발행한 책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로 이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황교안 대통령제의 폐해는 정말 이게 너무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상 이거 아닌 세상을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은 절대 군주와 같은 뭐 절대 권력을 가져야 되는 뭐 영화의 절대 반지를 가져야 되는 뭐 그런 존재로서 늘 우리가 각인이 돼서 그 뭐 분권과 협치를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요새 뭐 우리가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몇 번 해봤으니까요. 너무 이 책 위주의 강의 위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최근에 있었던 우리 시사 문제와 헌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의원내각제에 대한 우리 강남구에 사시는 40대 최모 씨가 질문을 주셨어요. 거기 질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행한 일이 한번 있었죠. 10월 6일 날 지금 이명박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런 오랜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판결문을 읽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을 마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받은 돈 상당수를 뇌물로 인정해 이 같은 중형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선고가 좀 세게 나왔어요. 15년 선고를 받으셨고 벌금 130억. 뭐 추징금이 제가 기억이 60매덕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80, 추징금이 8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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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거는 다스가 누구 거냐. 다스는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의 그 카시트 납품원 회사하고요.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이제 이 다스가 누구 거냐. 이런 옛날에 그 도곡동 땅서부터 연결이 쭉 되는 거. 그다음에 BBK 아주 역사가 깁니다. 그 연결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건 좀 제가 봐도 좀 너무 심했던 건데 다수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 보고 내라고 그랬다. 그 부분이 네. 국민들의 그 정서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데미지를 주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87년 우리 개헌 이후에 대통령이 6명인데요. 6명 중에서 이게 지금 최근에 2명은 이제 구속, 수감되어 계시는 상태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내란죄로 구속되셨다가 나중에 사면을 받으셨죠. 김대중 대통령 때 사면 받은 거고. 나머지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좋게 끝나지 않았죠. 지금 우리 대통령 중심제 또 좀 제왕적인 대통령 중심제가 이제 좀 뭔가 손을 봐야 될 시기는 아닌가. 뭐 우리 MB의 어떤 그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15년 1심 선고를 보면서 좀 우리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이것은 어떤 그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아마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6번의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그 인공위성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 인공위성. 이제 만약에 그 3단 로켓을 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전을 하고 뭐 방송을 중계를 되면서 말이죠. 화려하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1단 떨어지고 2단 떨어지고 3단 떨어지고 해서 그 궤도에 딱 진입이 되죠.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기능을 이제 발휘를 하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그다음 또 실제로 그 자리에 잡아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주는데, 근데 수명을 다해가지고 떨어질 때는 아무도 몰라요. 또 이게 지구상까지도 오지 못하고 말 떨어지면서 불타서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공통점이 있는데 뭡니까? 제가 질문 한번.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이 뭐냐? 글쎄요. 어느 관점에서 제가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초선만. 저도 오늘 사실 그 문제도 좀 생각해 봤었는데요. 대통령제의 큰 맹점이 뭐냐면은 그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 정당 활동에서 검증된 리더십을 가지고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일종의 그 드라마를 통해서 MB 같은 경우에는 소위 야망의 계절이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에 의해서 당선을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떠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도권 내에서 검증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서 이제 이렇게 여론을 타고서 다크호스 등장을 해서 갑자기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것이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BBK가 이제 그 광운대학에서 찍은 동영상이 이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어떤 공개가 됐을 때 저는 MB 이명박 들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내 거다. 나 한번 대통령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좀 이미지 메이킹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랬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마 그때 정동영 지금 대표죠. 그때랑 같이 붙었을 때인데 아마 그래도 이겼을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이겼을 거죠. 그래도 이겼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깨끗하게 좀 털어내지 못했을까. 두 번째는 변호사 비용은 그건 좀 자기 돈으로 좀 하지. 그건 좀 심했죠. 이게 이제 이건희 우리 회장이 특별 사면하고 연결됐다고 누가 봐도 다 이거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우리 이명박 대통령 이건 뭐 좀 인격의 어떤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느껴지는 거는 김경중 씨의 BBK 이 사람이 경제사범으로서는 참 드물게 형기를 다 마친 거죠. 그렇죠. 보통 뭐 3분의 2 정도 되면은 사면이나 가석방을 통해서 풀려나가게 되는 게 경제사범들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아주 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행위들이 참 정치인으로서 오늘 뭐 우리가 의원 내각제를 한번 보시겠지만요. 정치인으로서 영국이나 일본의 어떤 노예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행동하고 좀 거리가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MB가. 저는 사실 그 정치인의 그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애민 사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상당히 냉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치의 심정적으로 애민 사상이 있어야만이 그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그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애민 사상 좋은데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다 애민 사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 언론을 통해서 어떤 그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 참 정치력이 약했어요. MB를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그건 어떻게 보면 기업계에서 쓰는 술수죠. 술수. 그 비즈니스하는 술수를 그대로 이 정치 영역에 들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격당하기가 딱 좋았고 그 부분에서 또 이제 그 댓글 공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그 정보 쪽에 강하니까 제가 좀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까지 과민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사업과 정치는 그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 그 고등학교 후배 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었더랬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그 동기와 정치를 하는 동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는 때 보게 되면 상당히 거래적인 어떤 문화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거래적인 문화가 정치권에 들다 보게 되면은 자칫해서는 상당히 그 이제 적폐청산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MB가 사업가로서 뭐 전문 경영가로 봐야 되겠죠. 사업가라기보다도 그런 전문 경영으로서의 어떤 그 성공을 했지만은 그것이 정치권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이제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제도권에서 이렇게 검증을 받는 사람이 이제 대선이 후보가 되는 게 좋다는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례가 많았었잖아요. 우리 안철수 씨에 대해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열광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검증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 검증 과정 속에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다음에 대선이 나온다면 또 많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까지 그 검증 과정 속에서는 만약 그 당시에 안철수 씨가 바로 대권에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찔하죠. 아찔하죠. 그래서 역시 그 제도권 내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중국 정치를 조금 뭐 제가 중국을 좀 왕래를 많이 했으니까요. 중국 공산당의 그 시진핑이 그 뭐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옛날에 공청당이라고 하죠. 공산주의 청년단서부터 해갖고 뭐 상하이서부터 해갖고 그 총석에서부터 해갖고 쭉 올라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엄청난 검증을 받더라고요. 한 단계 한 단계가 거의 그 원로들로부터 60여 명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올라가는 시스템. 또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도 자민당의 어떤 그런 정당의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아무나 막 이렇게 뭐 언론의 어떤 주목을 받는다든지 국민의 어떤 일시적인 주목을 받아갖고 쉽게 그렇게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견제하고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다 있으면서 거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MB도 그냥 그 누굽니까 유인촌 씨가 했던 그 야망의 대전 그 이미지로 서울시장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장에서 그 다음에 그 대통령 되시고 하는 과정이 정치권에서의 검증 과정이 거의 없이 올라간 그런. 그렇죠.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아까 이제 그 초선은 아니었고요. 두 번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한 번은 이제 선거법으로 한 것. 두 번째 된 것은 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중도탈락. 중도탈락. 그렇게 보면 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셔도 무리는 아닌데 아무튼 제가 봐서는 이제 그 독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흔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정식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고 교육 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는 등 전국 경색도 우려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후 3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유 신임 부총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법적인 문제는 없어도 정치적인 부담은 여전할 텐데요.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던 야당이 반발하고 있죠. 라고 해서 협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저희 교수님하고 2주, 2번 전에 한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유은혜 장관 예. 드디어 임명을 하셨네요. 예. 10월 2일자죠. 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 총리까지 하는 게 이게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냥 통과됐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늘 몇 번 있었던 일이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위험한 단계에 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뭔가 하면은 멘트가 겁니다.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리신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 이 얘기는 사실 야당을 조롱하시는 말씀이거든. 근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비슷한 멘트를 박근혜 대통령도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제가 원래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장관 임명하면서 약간 야당을 조롱하는 듯한 스타일로 그런 그러니까 니들이 암만 그래 봐. 내가 임명하지. 그런 개념, 그런 뉘앙스를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교육계에 있으니까 유은혜 장관 좀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방송이니까 노골적으로 유은혜 장관 이분의 그 스펙이나 능력으로는 지금 교육계에 산적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대인 문제와 교육, 고등교육 문제들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두 번째 치명적인 건 이게 지금 이제 총선이 2020년 4월이거든요. 그럼 임기가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남았고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역구를 갖고 있으니까 고향 쪽에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운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선거운동이 국회의원 필요합니다. 비례대표 아닌 상황에서는. 그러면, 항상 마음은 거기가 있게 되겠죠. 떨어지면 장관이고 다 날아가는 거니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심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일 중요하지. 그럼 장관이 제대로 되겠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국정에서 내각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각 장관들이 있지만 그 장관들이 어떤 실제로 주도한다는 느낌을 못 주고 있죠. 청와대에서 다 한다. 소위 청와대 행정부,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와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여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와서 들어와서 할 건 없을 것 같고 선거에 유리하게 경력만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벌써 이제 이번에 유은혜 장관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문재인 정부에서 4사람이나 돼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사람 4사람이 되는데 강경호 외무부 장관이 그랬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그랬죠.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유명하죠, 홍종학 장관. 근데 벌써 이제 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4사람이 장관이 청문 보고서 없이 이렇게 임명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굉장히 우리 교수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장관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우리가 좀 굉장히 임기도 오래 하셨고 문교부 장관이다, 내무부 장관이다. 아직도 이름에 좀 회자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무부 장관 김현옥 내무부 장관 유명했었고 김용식 외무부 장관 하여튼 국민들이 거의 다 유명한 장관들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별로 상당히 뭐라고 말할까 별로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그런 장관들의 이름 정도는 기억을 했었는데 아마 요즘에 많은 국민들이 잘 몰라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내각이 의미가 있냐? 어차피 청와대 수석들 어차피 내각 국무회의보다는 수보회의가 수석보좌관회의가 더 중요한 역할이라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많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차라리 의원 내각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국무총리가 지금 의회 국회에서 선출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내각에 힘이 실리지. 이거 봐서는 참 왜 그런가 하면 그쪽이 진영 논리를 따지면 유은혜 장관에 대한 어떤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뭐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뭐 대충 소문은 들어서 다 압니다. 전교조와의 문제, 어떤 그런 그 선거 때 어떤 그런 구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대충 얘기는 다 알고 있지만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하다. 국민들 정서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계도 아시다시피 이익 집단이 굉장히 강하죠. 그다음에 가장 그 관료화가 좀 답답하게 돼 있는 곳이 사실 교육 쪽이죠. 그래서 뭐 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교육부가 필요할까요? 저는 교육부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일부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다 교육감들 뽑으니까 초, 중, 등, 고등교육까지, 그러니까 초중교육까지는 다 교육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교육자치로 하면 되는 거고. 고등교육 같은 경우, 대학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미 대교육,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미 정착이 돼 있는, 자율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과연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어떤 그 시간을 내 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토론할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 시사 관련된 동영상도 넣고 하는데요. 그 시사 관련된 동영상과 함께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이제 두 번째 세션인데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40대 최모 씨요. 그 우리 뭐 국민참여개혁 108 Q&A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본하고 영국은 우리하고 좀 정치 제도가 많이 다르죠. 내각 책임제인데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본 적은 있죠. 짧게. 그건 이제 완전하게 저희가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적합하냐 안 하느냐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었어요. 그 2005. 2005 때 그렇죠. 2005 때 윤보선 대통령, 장면총 이렇게 해서 4.19 이후에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권력 구조의 문제에 나와서 그렇게 혼란스러우느냐 아니면 4.19 이후에 전체적인 사회 혼란 때문에 이것이 쉽게 무너졌느냐.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에 안 맞는 제도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몰아갔죠. 몰아갔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각제를 하면은 혼란스럽다. 어떤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독일,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 그리고 OECD 국가들 정치 선진국 중에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사실 미국.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 권력 구조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파일로 주시면 다시 나중에 그래픽으로 넣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본다면은 이제 전제정부와 이제 공화정이 이제 있게 되는데 전제정에서 이제 군주제가 나왔고 이게 왕이죠 이제 군주제가 다시 이제 군주제와 입법 군주제로 입헌 군주제로 바뀌게 되는 거 이게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입헌 군주제지요. 그래서 이게 내각 책임제예요. 사실 왕이 없는 나라에서 어떤 그 내각 책임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각 책임제라기보다도 이제 총리 중심 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런 전제정은 영국과 같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제 공화정을 시작을 하면서 선출직을 한 거죠.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미국식 대통령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소위 총리와 대통령이 분권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의 그 하나의 모델 개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보면은 대통령 중심 분권형이 있고 총리 중심 분권형이 있고 이제 가변형 분권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권형 정부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각 책임제 플러스 총리 중심 분권형을 갖다가 그냥 내각 책임제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들도 그렇고 일부 학자들 간에도 이게 여기에 혼란을 해가지고 이게 설명이 잘 명확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좀 다시 한번.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디입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대통령은 아니죠. 이제 혼합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혼합제인데 그런데 총리 자체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대통령 분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 대통령제 플러스 내각 책임적인 요소가 가미된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일종의 혼합제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요. 네. 일본은 사실 그 전전에 그 천황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영국은 이제 전통적인 국왕제도가 있어서 뭔가 그 나라를 국가를 통합시키는 정치 이외에도 어떤 그 자기 역사에 의해서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 거기서 이제 현실 정치는 또 총리나 정당 중심으로 하니까 뭔가 사회가 안정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근대 정치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를 하면은 가장 좀 혼란스러운 게 뭔가 하면 이태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내각이 오래 가지 못하고 계속 교체가 되고 총사퇴하게 되고 어떤 그런 정정에 불안이 일어나지 않을까. 요게 이제 뭐 스페인이나 뭐 그런 이태리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그런 우려는 좀 없습니까?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바로 그러한 경험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 통일 전까지는 오히려 대통령제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내각제의 운영 방식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제하의 대통령보다도 내각 책임자의 총리가 훨씬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정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입법을 통제를 해서 행정부를 장악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권력이 융합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어떤 갈등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법부에서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그 다당제여 가지고 연정이 된다 하더라도 입법부와 어떤 그 행정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의회를 해산하거나 의회에서 또 내각을 불신임을 해가지고 또 내각 총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선거를 해서 어떤 새로운 또 그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거가 너무 많아지죠. 선거는 많아지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리 시스템에 의해서 내각제 가깝죠. 제3제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총리 중심 분권형 대통령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내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독일이 통일을 했는데 아무런 지금 현재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되고 있잖아요. 연정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연정이 안에 일반화되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 보게 되면 예멘의 난민들이 지금 한 500명 들어와 있잖아요. 예멘에요. 그게 이제 이상하게 통일한 나라죠. 거기 예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저 북쪽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남예멘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데 두 나라가 이제 평화협정에 의해서 통일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면서 이것이 이제 내전으로 발전해서 1차 내전, 2차 내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21세기의 비극적인 상황으로 와 있는데 이건 대통령제로 의해서 통일된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독일 케이스와 예멘 케이스를 본다고 한다면은 통일 과정 속에서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서 좀 짜장한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릴 게 좀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어느 한 국가에서 어떠한 권력 구조를 택하냐 하는 문제는 그 권력 구조의 장단점만 가지고서 채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나라가 어떠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유럽에서 보게 되면 많은 국가들이 내각 책임제 가는 이유가 왕정, 전제정에서 공화정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각 책임제로 이렇게 발전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되는 거예요. 한번 어떤 초기에 권력 구조를 채택을 하게 되면은 다른 권력 구조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체크를 해보니까 1945년 이후에 정부 형태가 바뀐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한번 봤었어요. 보니까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뀐 나라가 스페인밖에 없어요.
브라질이 이제 그걸 시도를 했었는데 그 프랑코에서 그렇죠. 이제 그 오면서 총통제에서 바뀐 거죠. 바뀐 거죠. 근데 브라질도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뀐 나라가 스페인밖에 없고요. 반대로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뀐 나라를 보게 되면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다음에 최근에 터키가 바뀐 거거든요. 다 안 좋게 바뀐 거네. 전부 다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권력구조가 한번 세팅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선거제도, 정당제도, 지방분권화 정도, 그다음에 정치문화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본다면 이제 그냥 국민이 어떠한 권력구조를 원하느냐는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 6월 2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 대통령 발의안이 이제 통과가 안 되고 나서 6월 2일 날 KBS하고 국회의장실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제가 한 57% 나왔어요. 혼합제가 이제 34.2%, 내각 책임제 6.5%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년 전에 작년에 말이죠. 다시 국회의장실에서 이걸 조사를 할 때에는 대통령제가 38.2% 나왔어요. 근데 혼합제가 46%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각제가 13% 나왔거든요. 시기가 좀 문제가 있네, 서로. 시기도 문제가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묻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까 이제 그 혼합제를 갖다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묻게 되면 쫙 올라가요. 근데 혼합제로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이제 혼합제가 대통령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고 대통령제 혼합제가 높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거 갖다 만약에 이원 집정부제, 이원 정부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니요 떨어집니다. 이게.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서 속에는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상당히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혼합제나 이원 정부제가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용어를 써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일반 국민들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방송이고요. 사실 지금 모 당의 이 당협위원장들은 이거 좀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역에 내려가서 자기네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겠다고 그러는데요. 뭐 오늘 끝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권력 구조라는 건 하나의 문화거든요. 어떤 무슨 정치학에서 어떤 뭐 그냥 정말 칼로 무자르듯이 딱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뭐 정당이 저 모양이고 국회의원들도 저 모양인데 그걸 바탕으로 한 의원 내각제가 과연 되겠느냐 성공할 수가 있겠나. 그 참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일반인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각 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당이 그 정체성이 확실하고 정당의 규율도 강하고 안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한국과 같이 신당 창당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5선, 6선 하는 분들 가지고 자기가 속했던 정당이 어떤 정당에 한번 서브를 하게 되면 잘 못 써요. 본인도 자기가 어떠한 정당을 거쳐서 왔는지는 몰라요. 본인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당면이 계속 바뀐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과연 권력 구조와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한은 정당이 안정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통해서 권력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후보 한 명,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지도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선호하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력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정당이 형성이 되고 기존의 정당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당명이 바뀌고 말이죠. 이러한 어떤 그 후보 중심적인 이러한 그 선거 문화가 되는 이유가 바로 권력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후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정당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기본적으로 바꿔가지고 적어도 정당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후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권력 구조로의 어떤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헌을 한다면 이게 뭐 어떻게 개헌의 꽃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국민의 삶에 가장 그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이제 사실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뭐 저 어렸을 때 클 때도 보면 대통령은 뭐 그냥 무조건 박정희야. 박정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건 무조건 대통령 그런 식으로 우리는 대통령제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이후의 제도는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본 적도 없고 나쁘다고만 자꾸 얘기를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강 교수님께서 우리나라는 어떤 시스템에 가까운 것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라는 말을 해왔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등장했던 것이 책임 총리제였어요. 그죠? 책임 총리제. 허울 좋은 얘기죠. 사실은 근데 책임 총리라는 건 뭐냐면 제도적으로 총리가 선출되고 아니면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배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일정한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시해해 주는 거죠. 시해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게 되면 이 사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이렇게 안정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한 70년 동안 보게 되면 완전히 대통령제를 해온 게 아니라 내각제가 가미된 혼합제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혼합제에서 만약 순수한 미국식의 대통령제로 가게 되면 더 많은 혼란이 있으리라고 봐요. 오히려 이런 우리의 혼합제 형태를 갖다가 그동안에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총리에게 어떤 일정한 권한을 주던 것 갖다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걸 딱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은 책임 총리제에서 법적 장치를 통해서 가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스템을 가게 되면 훨씬 더 혼선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어떤 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처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우리의 70년의 경험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분권형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재 우리의 권력 구조를 갖다가 순수한 대통령제나 순수한 내각 책임제로 가는 것보다도 분권형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데미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방송에서 다 끝낼 수 있는 얘기는 그렇죠. 다음 방송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쉬운 거는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또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일 때는 그렇죠. 권력 대통령제, 심지어 이원집정제 권력을 분산하는 쪽에다가 개헌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난 3월에 우리 조국 수석, 저는 아직도 왜 수석이 그런 걸 발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내각에서 발표한 것 같다고 보여요. 근데 조국 수석이 발표한 이 청와대 안을 보면 마치 큰 인신 베풀듯이 감사원만 원장만 선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아주 속된 말로 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제가 사명감과 의병과 같은 정신을 갖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권력자들한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좀 많이 알고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모아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참 우리 이 방송이 의미가 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헌법 개정 문제 자체가 섹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걸 갖다가 들어와서 일부러 보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봐서는 이건 섹시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현 시점에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한번 제도적으로 풀어오는 과정 속에서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까 이제 조국 수석이 발표했던 그 대통령 발의안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감사원을 독립시킨다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조항을 또 보게 되면 감사원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선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준비한 개헌안을 보게 되면 감사원장은 형식적인 대통령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감사원장을 뽑는 방법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거나 아니면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뽑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본이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돼야만이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도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전형을 주는 거, 이것은 모든 권력기관들이 대통령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독립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수장이나 위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사실 핵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권력이 마약이기 때문에 네. 한번 그 맛을 들이시니까 지금 정권도 네. 뭐 박근혜 정권과 크게 다른 바는 없다 하는 행동이 그런 좀 실망감이 많이 느껴지고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좀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뭐 누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분들은 잘할 거야. 예. 그분들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그 착각에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날 때가 좀 됐다. 예, 그렇게 좀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하나 거기다가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게 되면 대통령님 문제점이 뭐냐? 모든 권력이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만사 형통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 소위 형에게 생활을 통하면은 모든 것이 풀린다 할 정도로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대통령이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옛날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는 그 소위 황태자라고 불렸던 박철원 씨가 그 여권에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YS나 DJ 같은 경우는 김현철 소통령이라고 했었었죠. 나중에 이제 DJ 같은 경우는 세 아들이 전부 다 구속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MB 같은 경우에도 그 측근에 형이 자리 있었었고, 이상득 부의장이 하고 있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최순실 이런 식으로 사적 권력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제도적 장치에서 권력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되다 보니까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뭐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헌을 하면서 이러한 권력이 사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권력의 사유화 현상을 이제 단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권력만 가지셔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회에는 이제 우리 그 국민참여기원 108 Q&A 책 부분에서 아직도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더 좀 많이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국민들이 권력구조에 대한 또 내각제나 이 권력분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